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궤도의 과학 허세입니다. 이 궤도가 이제 저자의 닉네임이고요. 이 과학 허세가 진짜 제목이겠죠. 과학을 너무 진중하고 심각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약간은 좀 농담하듯이, 잡담하듯이, 그리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듯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유튜브 과학 채널 이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과학자 출신이에요. 연세대학교의 학사 석사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천문우주학을 공부하고 관련 분야의 여러 강의나 아니면은 교육, 연구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방송이나 온라인 이 플랫폼 등에서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과학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좀 인생의 화두로 삼고 계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 저서라던가 논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송 좀 가끔 보면서 참고하고 있어요. 가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분야 교수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사실 과학이 아주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렵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나는 그리고 즐거운 세상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과학을 즐겨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과학 어렵습니다. 책에서도 여러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학은 과학자에게도 어렵고 지루하다. 이게 공통된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복된 실험과 논증으로 여기에 정밀한 어떤 이론을 끌어내고 여기 증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수백 수천 번, 때로는 수만 번 이상의 몇십 년이 걸리는 지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넘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어떠한 한 가지 자연 법칙에 그 이론과 증빙을 이끌어낸다. 그야말로 인간사의 승리이자 아주 숭고하고 대단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과연 하나뿐인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이런 가치관이 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기본 취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것만은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조금 소프트하게,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이런 내용이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단지 팝콘을 먹는 정도보다는 훨씬 어렵고 좀 수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한 번쯤 과학에 대한 좀 흥미 그리고 관심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과학이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 했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연관이 좀 있는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제 저자가 과학에 처음 빠져드는 이제 그런 내용의 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엔 다 그렇죠.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SF적인 초우주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저 먼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전쟁을 하고 또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내용에서 어떤 좀 재미와 흥미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때였죠.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닳도록 이 공상과학 만화를 읽고 또 이걸 다 차곡차곡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에 가득 담긴 이 과학책을 꺼내서 관련된 내용을 실험해보고 주변의 것들을 다 뜯어서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이쁜 소년 소녀들이 변신하는 그런 로봇에 탑승해서 악의 무리와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출해내는 과학자들 한마디로 히어로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야기들이 그러나 아쉽게도 중고등학교에 이 과학 교과서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그 재미가 반감되고 마음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과서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의문이에요.
어쩌면 이 아이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악의 축, 이 조력자들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이 난해한 과학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어떤 결과치를 이끌어내는 것 결코 쉽거나 재미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 두뇌들, 인텔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부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는 과정이 또 추가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항상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도 뭐 부지기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성취 단계를 그냥 즐겨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수치로 증빙하기를 비교당하면서 계속 검증을 받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많은 수입이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파고 들어간 과학에서 인생에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열심히는 했는데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박사까지 하고 포닥까지도 하고 왔는데 좀 생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비인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하는데 숙명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이 깊은 과학적 성찰이나 인류의 이 과거와 미래를 논하는 그런 거창한 단계의 과학을 저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하고 있어 보면은 유난히 좀 술잔이 써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과학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좀 심도 깊은 수준 높은 수준 높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책들은 이미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가볍게 소프트하게 즐길 수 있는 책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인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책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 여러 좀 묘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은 얼마인가? 대략 1만 1000m 정도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면은요. 바닷속으로 한 300m 정도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인간이 갈 수 있는 거의 한계치라고 해요. 보통 사람은 당연히 못 가고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엄청난 좀 노력을 한 사람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스쿠버 다이버들이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죠. 머릿속으로 풍경을 그릴 수 있는 리미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수심에 있어요. 각종 모양의 형형생색의 어쩌면 좀 기괴하다 싶은 물고기들도 있고 어쩌면은 예전에 좀 자초된 배나 잠수함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빛도 들어오고 그래도 바닷속이면 이 정도로 아름답구나 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더욱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1000m 정도까지 오면은요. 이제 바닷속은 완벽한 암흑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런 환경에 이제 맞춘 생물들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희박한 이 빛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아주 특이하게 생긴 눈을 가진 이 생물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둠은 익숙한 대상이긴 하지만 이 바닷속의 암흑과 일반 육지에서의 암흑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쥘 베른의 유명한 과학 소설이죠. 해저 이말리.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아로낙스 박사 그리고 작살잡이 네드인데요. 뭐 이런 바닷속의 묘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저 이말리에서 모티브를 받아 만들어진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바다의 소녀 나디아. 제목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주인공이 나디아라는 소녀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물속에 들어간 묘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해 줍니다. 체표 면적이 이제 1제곱센티미터마다 1kg의 압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수심 100m 속에서는 이 수압이 10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심 1000m에서는 100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마리아나 해구 같이 수심 1만 미터에서는 1000기압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10km 수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1제곱센티미터마다 1000kg의 압력이 사람 몸을 짓누르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이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설이 1869년에 쓰여졌는데 당시는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좀 장갑을 더 씌운 좀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 이렇게 묘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에 의존한 내용인데 저자인 쥘 베른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매우 완성도 높은 바닷속 묘사를 선보였고 이게 이제 사람들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잠수함 관련 과학기술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소설가, 인문과학자, 창작자들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이 연구원, R&D,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학기술이 모티브가 되어서 창작자들의 영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계속 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자, 이게 1000m 정도고요. 수심 1000m에는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징어류라던가 아니면 기촌 생물류. 그러다가 수심 2000m 정도 되면은요. 이제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육식동물 중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거대한 사이즈의 이 바다 생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책에 나온 이제 생물 중에 이제 예로 향유고래가 나오는데 이 고래가 가장 즐겨 먹는 이 음식 생물이 대왕오징어예요. 대왕오징어도 뭐 수십 미터 되는 사이즈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식용으로 한다. 당연히 훨씬 더 큰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뇌유, 그러니까 머릿골에서 짜낸 이제 기름인데 이게 이제 많아요. 고래가 이제 당연히 사람보다는 좀 단단하겠지만 그래도 생명체니까 강한 압력을 받으면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심 2000m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방금 이야기한 이 경뇌유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심해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엄청난 압력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심해 생명체를 지상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밖에서 누르던 압력이 갑자기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해어가 엄청난 압력을 견딜 만큼 딱딱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으로는 피부에 뭐 상처 하나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인식을 뭐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산을 보면은 우리가 풍선을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지상보다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밖에서 풍선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풍선 안쪽에서 미는 힘이 세지니까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기체가 압력에 따라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데 이 물고기들이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이 기체가 들어있는 신체 기관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관이 바로 불에죠. 사람한테는 없는. 이 불에가 이제 물속에서 물고기가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공기주머니로 볼 수 있는데 깊은 곳을 향할 때는 공기를 뺍니다.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잘 내려가겠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공기를 채우죠. 근데 심해에서 공기주머니를 달고 다니다가는 이제 몸이 납작하게 찌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수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공기와 같은 기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선 안에 있는 물질이 만약에 기체 대신 어떤 액체나 고체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똑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액체 같은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는 풍선의 크기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해 생물들이 이 기체 대신에 액체인 기름을 채워서 이 불에로 사용을 해요. 기름이 이제 물보다 비중이 낮으니까 이게 잘 통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향유고래를 보면은 이 경뇌유 이거를 이제 굳혔다가 녹였다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잠수하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를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고래가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생명체인데 바닷속에서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다. 당분간은 이 고래가 절대적 패자가 되리라는 뭐 상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생물, 그러니까 고래만 그러진 않겠죠. 비슷한 이유로 해서 생물들은 자신들의 몸속을 이 빈틈없이 어떤 체액으로 채웁니다. 혹시 기체가 차지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안정적인 액체를 몸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깊은 바닷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책에 나온 이제 내용인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 있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해를 누구보다 좋아하던 그러니까 바닷속에 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던 바다 오타쿠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내륙의 작은 마을에 살던 이 소년이 바다를 좋아하는 일념 하나로 이제 오늘날의 대감독이 된 거죠. 바닷속 수심 4,000m 가까이 내려가 보면은 이 타이타닉 감독이기도 하잖아,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이제 촬영한 영화인데 이 첫 장면에 나오는 이 난파한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실제로 이 수심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신은 타이타닉을 이제 찍게 된 이유가 난파한 타이타닉호까지 공짜로 잠수해서 가보기 위해서였다. 물론 뭐 100% 진실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농담이 통할 정도의 심해 오타쿠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뒤에 자세히 또 해보고요. 이제 4,000m를 넘어서 6,000m까지 가면은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의 한계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깊이까지가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더 넘어가려면 아주 특수한 이제 제조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긴 어렵잖아요. 물론 이 위치도 일반인이라고 하긴 어려운 좀 과학 탐사용이긴 하지만요. 참고로 아까 그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속이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움푹 아래로 파인 이제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십만 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0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사실 요 정도가 이제 거의 수심의 한계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이지만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20세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장소로만 여겨졌었던 그런 심해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간섭을 안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 종류가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게, 해삼, 그다음 작은 벌레, 불가사리, 뭐 조개류, 갑각류들 엄청나게 빼곡하게 아주 잘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심으로 오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신체 기관이나 장치를 보유한 생물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6,000m보다 좀 얕은 곳에는 이제 발광기를 통해서 서로 같은 종을 확인하기도 하고 뭐 먹이를 유인하기도 하고 이런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6,000m 이상으로 내려오면은 엄청나게 넓은 암흑 심해가 펼쳐져 있어서 이 발광기조차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도 정말 눈앞에 아주 작은 정도만 보이는 거죠. 어차피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시각을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생명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초월적인 다른 감각기관을 발달시켜서 이제 사냥에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사냥터는 엄청나게 넓은데 생명체 자체가 적으니까 먹잇감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점점 이 크기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한 곳에 숨어가지고 약간 사냥을 하는 그러니까 초원에 있는 뭐 사자나 표범, 하이에나 이런 사냥꾼이 아니라 한 곳에 숨어서 오는 적을 잡아먹는 거미형 이런 좀 수비형 포식자의 위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생명체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마저도 좀 포기하고 자웅동체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생명체의 기본은 빛과 열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심 6,000m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단 하나의 태양빛도 도달하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또 생명체, 이 자연은 또 위대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이 깊은 곳에도 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수 분출공이라고 불리우는데 일종의 심해 생물들의 안식처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보면은 뭐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심해에는 빛이 안 오니까 광합성을 할 만한 그런 빛이 전혀 없죠. 지상의 생명체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듯이 심해의 생명체들은 바로 이곳을 근원으로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수 분출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이제 다량의 황인데
이 황을 먹고 사는 세균들이 옆에 이제 들끓어요. 그러면 이들이 황을 먹고 배설물을 이제 보내면 이게 바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태양의 광합성 없이 탄수화물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8,000m 밑으로는 계속 이제 해구가 이어집니다. 해구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움푹 파인 이제 그런 구덩이 같은 곳들도 포함하고 삐죽삐죽 모난 곳들 뭐 이런 곳들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크기도 작고 외모도 평범합니다. 아까 계산한 내용으로 보면은 평방미터당 이제 수압이 8,000톤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리고 수온도 거의 빙점에 가깝습니다. 최악의 상황,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가혹한 내용인데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어디서나 가장 평범한 것이 강하다는 그 진리를 이 저자는 항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고 이제 움직이기도 귀찮아서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거나 다른 생물 시체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생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해구라고 했잖아요. 아주 깊은 곳의 해구들이 이제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해구마다 전혀 새로운 이제 그런 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심해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이주하고 이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번식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자웅동체로 사는 생명체들도 있는데 이 해구와 해구 사이에 수백 수천 킬로를 움직일 그런 힘이 없겠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전혀 다른 종이 분명한데 이 겉보기, 외형이 너무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묘사로 보면은 우리가 사막에서 이제 낙타의 사진을 찍어서 화성으로 가져갔는데 거기에 똑같이 생긴 외계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종류는 DNA나 유전자상으로 전혀 다른 동물인데 겉보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비슷한 형태와 특징을 갖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심해 생물, 그 다음에 해구, 뭐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수심 6,000m, 8,000m 이런 거 한번 구글링 해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내용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종이 거의 200만 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벌레와 뭐 곤충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하고 사이즈가 엄청나죠? 저는 예전에 사실 UFO를 만났다는 이런 사람들의 수기, 그 다음에 뭐 인터뷰, 이야기, TV 기사 상당히 좀 신뢰성을 갖고 많이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교 초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구상에서 지금 발견된 생명체가 150만 종이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지나니까 40만 종, 50만 종이 더 추가로 생긴 거죠. 그러면 아니 그 지구상에 우리가 같은 환경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의 존재가 있는데 이 중에는 뭐 발이 30개가 달린 것도 있고 뭐 눈이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좀 그로데스크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만났다는 외계인의 모습은 거의 좀 사람에 가까운 그런 묘사들이었습니다. 뭐 키가 더 크고 작고 뭐 팔다리가 조금 더 길고 짧고 손가락이 조금 더 있고 뭐 없고 뭐 그런 차이뿐이었어요. 여기서 뭐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아, 이것은 뇌피셜, 상상력에서 온 부분이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한 다음에 갑자기 이 UFO,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이즈와 숫자의 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딘가 어떤 생명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만나지를 못했을 뿐이죠. 뭐 조금 더 들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를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1800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쳐도 3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로 300광년. 여기에서 아주 좀 깊이 지구 하나를 찍어서 살펴봐야 지구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로 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올 거고 그때가 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좀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출생이죠. 영화 감독이면서 각본가이기도 하고 영화 제작자의 뭐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팍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죠. 이게 너무너무너무 심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역대 세계 흥행 순위 1위 영화인 아바타, 그리고 3위 영화인 타이타닉을 연출했죠. 또 조지 루카스와 함께 할리우드의 영상 제작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은 어떤 좀 이야기에 뭐 심도 깊은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좀 밑바탕이 된, 그러니까 기술을 포함한 SF적 상상력, 이런 영화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영상에다가 아주 완성도 높은 고전적인 내러티브를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 삶의 여정을 좀 보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17살 때 가족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기기술자, 어머니는 간호사 겸 예술가였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과학, SF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로 로켓이나 비행기, 탱크, 뭐 대부분 모형이었지만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미니어처 제작에 친숙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 옛날 50년대 이 B급 SF 영화, 지금 보면은 뭐 정말 유치하죠.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은박 코일 같은 거 감아가지고 사람이 집어 던지는 예, 그런 장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취미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동시에 엄청난 독서광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SF물을 매우 많이 탐독했고요. 그 시각적인 상상력을 표현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본인 아버지한테 이제 카메라를 빌려서 16mm 영화 습작, 그리고 직접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특수 효과를 입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또 뜻대로 안 되니까 일단 호구지책을 먼저 마련했다고 해요. 대학에서 이제 도저히 이 취미가 잘 안 맞고 공부도 이제 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트럭 운전사, 만화가 어시스턴트, 이런 직업을 여러 개 전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가나 이제 그런 좀 자괴감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극장에서 이제 스타워즈를 봤는데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아서 바로 그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 결심을 굳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와 함께 만든 단편 습작 영화, 이게 제노제네시스. 뭐 내용은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술력이라던가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당시 이제 B급 영화하고 저예산 영화를 흥행시켜서 좀 큰 수익을 남기는 걸로 유명했던 뉴월드 픽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몇 편의 좀 연습용 습작성 작품을 만들어 갔는데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좀 실력을 쌓다가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실질적인 감독 데뷔작, 그리고 영화사의 전무후무한 좀 성적표를 남긴 터미네이터, 대단하죠. 아주 미래사회의 암울한 묵시록을 얘기한 이게 아마 1984년작일 겁니다. 여기서 한 600만 달러 정도라는 이제 SF물로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었는데 엄청난 히트를 쳤죠. 미래 시대의 테크 느와르라는 호평을 받았고 미국에서만 4천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는 1억 불 가까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제작비의 2, 30배를 걷어들였고 이게 이후에도 계속 리메이크되고 뭐 재개봉되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붙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성공 가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터미네이터가 한번 뜨니까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작품도 잘 만들고 괜찮긴 하지만 좀 주저주저했던 이런 제작사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계속 좀 밀어주고 마케팅도 해주니까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 히트작들이 이어지고 실베스터 스텔론과 이제 공동 각본을 맡아서 람보2를 성공시키고 이제 에일리언2, 에일리언 시리즈 다 아시죠? 여기에 감독으로 발탁됩니다. 이 람보2와 에일리언2는 다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헐리우드에서 속편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영화계 속설이 있었는데 이걸 다 깨부쉈어요. 대성공 오브 대성공을 거둔 거죠. 계속되는 성공으로 카메론은 이제 영화사의 돈을 그리고 그 자원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로도 승승장구예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고 혹시 보지 않으셨어도 영화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비스 이것도 재밌었고요. 흥행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됐어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2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그 다음에 트루라이즈 영화 자체들도 다 좋았지만 새로운 특수 효과를 계속 개발해 내면서 시각 세계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어비스가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히트가 잘 안 됐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바다를 배경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오남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작들을 보면은 어떤 역동적인 액션, 스펙타클한 그런 환경들, 그리고 SF적인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어비스에서는 이제 중년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미지와의 조우,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해저의 심연에 펼쳐낸,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SF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7천만 달러를 들인 좀 많은 비용이 든 영화였는데, 평은 아주 좋았지만요. 좀 심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트를 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히트를 치는 게 당연히 실력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데도 있었어요. 예전에 손자병법을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움에 임하라. 실제 전투는 미리 이겨놓은 것을 확인하는 이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비스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1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990년도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뭐 엄청나요. 그리고 트루라이즈 이게 1994년작인데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타이타닉 2억 달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비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헐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라고 해도 한 두 번 연속 실패하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작비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정도의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뭐 유명한 감독들도 있지만 적어도 SF물이라는 이 확실한 이 장르 안에서는 좀 그 활동 영역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뭐 멜로나 로맨스 찍던 사람이 여기로 갑자기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제작비 면에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 늘어나니까 디지털 특수 효과로 만들어낸 이제 몰 캐릭터 이게 몰핑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2 보시면은 그 주인공의 경쟁 상대인 티천 있잖아요. 이제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 이제 경찰서 유치장의 그 쇠창살 이걸 그냥 뚫고 나오는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영화가 좀 구분이 모호한 이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의 합성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니컬도 들어오고 제작비가 뛰고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이제 배우들 섭외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거의 뭐 전무후무한 그런 감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어비스 하나를 빼놓고는 모두 공전저루의 초히트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좀 최상의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이후에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속속 이제 합류합니다. 모형 제작의 달인이자 특수효과 제작의 전 세계 최고봉 스탠 윈스턴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합류했고요. 나중에는 아예 둘이서 이제 SF 효과 전문 업체인 디지털 도메인 이런 회사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필모를 쌓아온 이 감독이 이제 타이타닉으로 그 최정점을 찍습니다. 이 타이타닉이 나오기 전까지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SF 액션 영화만을 잘 만드는 감독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을 보면은 특수 효과가 엄청난 거에 더해서 스펙타클도 대단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멜로 드라마의 문법도 아주 잘 결합을 시켰죠.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감독의 장인의 경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수상작도 화려하죠. 1998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1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돼서 이 중에 11개 부분을 수상했어요. 그야말로 휩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약간 부당한 평가를 모두 일축시켜버렸죠. 특히 타이타닉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는데 원래부터도 많은 제작비를 쓰기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여기를 감안해서 제작자가 상당히 풍족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당초의 예산을 훨씬 초과해버렸고 이 때문에 감독이 그럼 나도 책임을 지겠다. 타이타닉의 고정 보수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타이타닉이 흥행에 실패한다. 그러면 터미네이터 3를 내가 공짜로 찍어주겠다. 예, 이런 약속까지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결과가 잘 돼서 당시 미국 내의 수익 그리고 해외 판권 등을 다 합쳐서 1년 동안 무려 2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이 전까지는 이제 한 9억 달러 정도를 벌었던 주라기 공원이 최대였는데 2배 이상 가뿐하게 깼죠. 전 세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들여서 최고의 수익을 올린 전대미문의 SF 동시에 휴먼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나지만 헐리우드에는 이제 다른 감독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지 루카스나 스티븐 스필버그.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영화를 보고 감명받아서 자신의 그때까지의 트럭 운전사 그리고 만화가 어시스턴트의 생활을 뿌리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이었는데 현재로 오니까 실력으로 모두 제친 거죠. 할리우드의 패왕, 전 세계 영화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뒷날 자신이 만든 아바타 그리고 루소 형제의 어벤져스를 빼고는 기록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스타워즈도 당시 기준으로는 졌어요. 오늘날은 물론이고 당시로서는 대단한 흥행 기록인데 15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었거든요. 뭐 운적인 요소가 약간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어떤 작품도 넘지 못했던 북미 지역 5억 달러 흥행, 6억 달러 육박 이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대단한 기록마저도 이제 본인이 만든 아바타로 넘겨버렸죠. 또 이 타이타닉은 계속 재개봉을 해요. 뭐 리마스터링, 감독판, 뭐 그다음에 각 나라의 이제 문화에 맞춘 편집본 계속 그 재개봉을 할 때마다 달러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타닉이 상상을 뛰어넘는 초대박을 치니까 당시 제작사가 이제 폭스하고 파라마운트였는데 카메론에게 무려 1억 달러의 보너스를 따로 챙겨줄 정도였어요. 다음 것도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타이타닉이 이제 월드와이드 10억 달러를 넘은 북미만 6억이니까 뭐 엄청났습니다. 영화사에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카메론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들마다 대단한 결과치로 돌아오니까 이제 빨리 다음 작품을 찍자고 여러 영화사, 제작사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모든 관심사가 제임스 카메론이 언제 다시 메가폰을 잡고 복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장장 1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벌어집니다. 혹자는 타이타닉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한 부담감에 카메론 감독이 고통받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상은 좀 달랐다고 해요. 카메론 감독이 신작에 관심이 조금 줄었던 것은 사실인데 뭐 그래도 영화는 계속 할 거였고 조금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관점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일본의 SF 만화 총몽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영화 판권을 사들였고 도메인도 등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직접 감독을 해서 개봉을 할 작품이다. 이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알리타 이걸로 나온 영화고요. 이 영화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작과 감독, 뭐 그다음에 조언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한 작품들이 있지만 제임스 카메론을 이제 메인 타이틀로 넣은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2009년 12월에 드디어 이 제임스 카메론의 12년 만의 신작 아바타가 개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극장 개봉 2개월 만에 12년간 흥행의 아성을 지켜오던 자신의 전작 타이타닉의 기록을 뛰어넘게 되죠. 지금까지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의 모든 기록을 새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2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흥행을 달성했고 여기다가 지금도 재개봉되고 리마스터링 되는 거 합치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아까 타이타닉에서 이야기했던 감독 칭찬 이게 또 반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타이타닉에서 받았던 모든 칭찬에 서너 배를 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리우드의 제작사들은 또 몸이 달았죠. 또 만들자.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뭐 루머도 있고 어쨌든 카메론이 총 4편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제작비가 얼마 들지,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지는 아직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가 이 카메론에게 속편 제작의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댈 수 있을 만큼 댈 테니까 당신은 찍을 수 있을 만큼 마음대로 찍어라. 이미 1편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한 데다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한참 전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간 신뢰관계가 쌓였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6년부터 한 2018, 9년까지 2, 3, 4편이 개봉될 예정이었는데 뭐 계속 늦어졌죠. 이 성향을 보면은 영화 내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현대화된 기계 문명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문명을 묘사해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자기인데 좀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구현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 비건 채식주의자라고 하고요. 바다와 우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수준이 거의 과학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파란색 이미지가 많죠. 그래서 우주와 심해 그리고 금속성의 어떤 물체들을 표현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색이기도 하고 특수 효과를 활용할 때 좀 편해요. 이 파란색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비타를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모조리 파란색인 그런 영화가 나오고 말았죠.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이제 악역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결말에는 이들이 다 망하는 이제 그런 공통점도 좀 있죠. 일종의 좀 인과응보, 권선징악인데 이게 좀 어설프게 표현하면은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과 관련된 상류층, 소위 말한 인텔리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풍자도 매우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끌어서 영화를 만드니까 참 아이러니한 감독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장편들을 보면은 항상 아주 좀 개성 있고 주체적인 그리고 강한 전사형의 좀 워리어 여성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다 히트를 치고 호평을 받았죠. 에일리언을 보면은 이제 엘렌 리플리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 타이타닉을 보면 로즈가 있죠.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력 강한 개성 있는 여성 캐릭터. 이 제임스 카메론의 상징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신의 타고난 반발 심리, 안티적인 성향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해요. 자신이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영화계에는 주로 이제 마초 캐릭터, 아주 강한 남성 주인공이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강한 여성 캐릭터를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 오면은 또 상황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강한 여성 주연 캐릭터를 좀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본인은 이런 거 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강하고 주체성을 가진 자신의 신조가 있는 캐릭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바타의 후속편들을 비롯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다 볼 생각이고요. 저의 여러 가지 좀 상상력, 공상, 그다음에 미래 계획,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들이 많은 영향을 줬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진진한 바닷속 이야기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시간 나실 때마다 뭐 검색어에 바닷속 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일상에 지친 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안내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푸른 바닷속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예전에 몇 번 하긴 했지만 좀 더 총괄편으로 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유사 과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과학이죠. 일단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물은 알고 있다. 예전에 보면은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는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물을 2컵 따라 놓고 한쪽 컵에는 칭찬과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 컵에는 아주 쌍스러운 욕을 매일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칭찬을 많이 한 물을 얼려봤더니 예쁜 얼음 결정이 되었고, 욕을 먹은 물 분자들은 좀 일그러지고 흉한 모습으로 얼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음 결정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골라서 사진만 잘 찍으면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과치 얘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가? 물에게 이제 매일 스파시바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우리말로는 좀 욕이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로는 땡큐입니다.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물은 어떻게 되는가? 글로벌적인 물은 예쁜 결정을 만들고 한국에서 떠온 물은 흉한 결정을 만드는 것일까? 저자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런 유사과학은 사람을 낚는 사이언스 피싱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통장에 있는 돈을 강탈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럴듯한 감성을 터치하는 이런 근거 없는 과학들에 속지 말자.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많은 이런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이 대전제를 꼭 지켜야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과학의 전제 조건이고 과학이 성립할 수 있는 대명제입니다. 책에는 관련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제 이론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고 좀 비슷한 내용들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유사 과학 사례만 좀 모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아서 제 천문학 분야, 이쪽으로는 이제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문제, 그리고 젊은 지구설, 지구 온난화 허구설, 지구 평면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음모론을 좀 보면은요. 예전에 소련이 더 빨리 나갔다고 했잖아요. 미국보다 더 치고 나갔습니다. 미국이 이 소련의 첫 인공위성 성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련과의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제 나사를 창설을 했죠. 미 항공우주국. 동시에 소련 역시 이제 무인 탐사선인 루나 9호를 달에 착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유인 소유주 우주선, 그리고 N1 로켓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이 이제 한 발 더 빨리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면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 전쟁이 이제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게 다 가짜고 쇼다, 영화상의 트릭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음모론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 음모론이 거짓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만약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가 거짓이라면 미국과의 우주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던 소련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다. 이 점이 가장 크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모론은 달 탐사 성공 직후에 소련에서도 퍼지던 음모론이었다고 해요. 수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검증 끝에 이 달 탐사가 진실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 음모론은 좀 정말 끈질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1976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 이제 루포라이터, 저널리스트, 그리고 과학적인 소양도 갖고 있는 케이싱, 이 사람이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의 이론이 이제 달 탐사 음모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됐잖아요. 전 세계에 매우 급속도로 이 내용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음모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아주 펄럭이는 성조기 깃발,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달에 로켓의 분화구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선 문제, 이런 게 이제 케이싱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종 과학적인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론자들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과 유사과학이 정말 무서운 게 나사, 그리고 구소련, 그리고 한국의 여러 이제 전문 과학자들이 수천 수만 페이지에 걸쳐서 여기에 근거 자료와 이제 팩트를 제시했음에도
불과 몇 줄짜리 아무 근거 없는 감성을 터치하는 이 찌라시 글들이 사람들에게 더 파고드는 것 같아요. 참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사람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말초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이 기본 디폴트 값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실 인간의 달 착륙은 이 아폴로 11호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사를 보면은 이제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꾸준히 달 착륙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폭발이 한 번 났었죠. 아폴로 13호. 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 착륙에 성공한 인류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포함해서 12명에 달하죠. 또 아폴로 11호 이전에 아폴로 8호 같은 경우에는 달에 착지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던 첫 우주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증거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경에는 이제 이게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달 관련 음모론이 방송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달 착륙 영상을 지구의 한 비밀 세트장에서 촬영했다는 이제 음모론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믿음직한 좀 실력 있는 영화 감독이 촬영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연결지어서 펼쳤어요. 물론 아주 당연하게도 방송 후에 관련한 이제 물리학, 화학, 천문학 각 과학자들이 이 방송에 좀 허구, 잘못된 점을 계속 짚어서 결국 이 엉망이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줄 기사로 주위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걸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기는 좀 다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사, 그다음에 신문사. 항상 그 언론사와 이 신문사들의 사주, 가장 많은 지분을 쥐고 있는 회사,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정치권의 누구와 혼맥을 맺고 있는가? 정치권의 누군가와 학연, 지연,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요, 대부분의 의문은 풀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과학책이니까 이 음모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나사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음모론의 내용, 성조기는 애초에 펄럭인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요,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달의 땅에 성조기와 함께 깃대를 꽂는데 이 과정에서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깃대가 흔들리면 이제 이것도 따라가니까 잠시 성조기가 이제 흔들렸을 뿐이죠.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상의 깃발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역자 모양의 깃대, 이게 성조기의 윗부분과 옆부분을 고정하고 있어요. 나사가 이제 이런 거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중력에 의해서 이 성조기가 아래로 축 처지니까 성조기 힘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돈을 얼마나 들여서 갔습니까?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역자 구조의 깃대를 처음부터 만들었고, 펄럭이는 모습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좀 구겨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 깃발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성조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분화구가 없다는 음모론을 보면은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이제 로켓 분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이 달 착륙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진공 상태를 보면은 로켓의 추진제가 이제 대기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화구도 나올 수가 없죠. 달의 중력이 지구에 비교해서 6분의 1 정도인데, 그러니까 착륙 시에 힘이 필요 없어요. 추력이 필요하지 않고 추진력 자체도 지구에서 발사하는 로켓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먼지 구름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는 이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장면만 봐도 뭐 엄청난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막 일렁이잖아요. 그런데 달에서는 로켓이 착륙할 때도 그냥 사뿐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달의 배경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활동할 때 달 시간으로 아침에서 낮 시간 그 사이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하늘 보면은 별이 보이나요? 그리고 달에 보면은 이제 빛을 산란할 수 있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컴컴합니다. 근데 음모론자들이 이를 이제 밤으로 착각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죠. 과학에 기본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달 탐사선 이름이 이제 창어 4호를 보면은
달 표면에서 달의 대기를 촬영한 게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역시 별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 인류에게 과학이 없을 때, 중세시대 때, 이 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의 권위자들을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나쁜 사람, 그리고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좀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생각이 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의 이제 감성 터치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휘둘리면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했나? 왜 종교의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힘들었고 종교의 힘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그나마 좀 해피하게 사는지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종교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종교가 힘이 빠지면은요. 그 권력을 누군가가 대체하려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 과학이 된 것뿐이죠. 자, 뭐 이게 이제 달 탐사의 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지구설 음모론이 있습니다. 예전을 보면은 방금의 이 종교 같이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종교가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이제 상당히 발전을 했고 예전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에도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물론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애매하다 생각되는 거를 이제 치고 공격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부딪히는 예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지구의 나이죠. 먼저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다.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고고학, 기타 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이론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굳이 과학적으로 어떤 뭐 논거라던가 근거를 설파하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좀 한심하잖아요? 이미 6천 년보다 더 먼 시기에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석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신석기 시대에만 해도 이제 유적지들이 10,000년 이상 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6,000년이라고 하면은 진화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를 보면은 확인되는 것만도 역사가 1만 년을 훨씬 넘는 여러 식물과 동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10억 년, 이 기간 동안 가사 상태, 그러니까 생리적인 기능이 극도로 저하돼서 아주 최소한의 생명 활동만 유지되는 이렇게 존재하는 남극의 세균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현재 관측되고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한 13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이 특이점에서 생겨나서 지금까지 한 140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가졌다는 이 과학적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이나 뭐 암석, 유적 이런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연대 측정법을 쓰는데요. 6천 년의 짧은 역사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에는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이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가장 정확한데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주변의 압력이나 온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구 암석을 보면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측정을 해봤더니 한 45.4억 년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지질학적인 풍화 증거들 이게 최소 몇백만 년 이상이 필요하죠. 이게 깎여 나가려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편마음의 나이를 보면은 대략 40억 년. 뭐 이런 우리 주위에 매우 많은 증거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룡. 지구 나이가 6천 년에 불과하다면은 그 수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 과연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석이나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다. 그러면은 석유 문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석유가 뭡니까? 생물체 시체, 뭐 기타 여러 내용들이 퇴적되고 뭉쳐지고 융합되어서 이 에너지원으로 된 건데 이 석유가 될 리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기독교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한 이 내용하고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충돌한다. 그러면 이는
믿음에 관한 어떤 해석상의 오류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과학을 무분별하게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편에서 했던 내용들의 뭐 반복이니까 그냥 뭐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면 유사 과학의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민간요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옛날에는 뭐 의사가 귀했고 그리고 좀 잘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무조건 괄시할 건 아니에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간요법 중에서도 굳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요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요법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시도되고 있어요. 이미 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걸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에서 시작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여기에 의사이자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 있죠?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도 당시에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제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게 살리실산, 이게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거를 이제 독일의 바이엘사, 여기에 펠릭스 호프만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 위장 장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을 좀 억제하고 효과만 살리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베이스로 하는 진통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시도 끝에 식초 있잖아요. 식초의 주성분이 이제 아세트산인데 이걸 살리실산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통과 해열 효과는 그대로 가는데 위장 장애가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화학적으로 보면은 아세틸 살리실산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고 이게 아스피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약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스피린. 이제 본업은 이제 진통하고 해열 효과지만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구 쪽에서는 이제 상시로 먹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좀 효과적인 민간요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시도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니까 역사적인 임상실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비용도 줄이고 위험도 낮추고 뭐 여러모로 좋을 일입니다. 참고로 이 아스피린의 개발 연도가 1897년인데 그러니까 한 120년이 넘는 검증이 시도된 거예요. 임상시험만 120년. 그 정도면은 뭐 먹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은 뭐 당연하게도 매우 위험하고요.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 이제 검증되지 않은 좀 치료법이 있으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 말이 한 사람 갈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인에게는 통하는데 특정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만 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체했을 때 옛날에 이제 손가락을 이제 바늘해서 실로 묶고 손을 따는 그게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플라세보 효과 외에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효과를 보더라도 아주 신경 말단의 자극을 통해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어쩌면 소화 불량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받는 거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전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살 것을 뚫고 가서 이제 피에 직접 가는데 이게 바늘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바늘을 보면은 보통 물건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실을 꼬매는 그런 데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 어떤 거를 했는지, 예를 들어 만약에 가죽을 뚫었다. 그러면 거기에 세균에 또 오염될 수 있는데 세균을 몸속에 직접 주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응급조치가 될 수도 있죠. 또 보통 소화불량이 있으면은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서 증상만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게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소화불량에는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따스하게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부담이 없는 죽 이걸 먹는 게 괜찮은데 굳이 이거를 빨리 해결해 보겠다고 다량의 탄산가스를 밀어 넣는 거죠. 가만 놔두는 게 좋지만 굳이 좀 급하다면은 뭐 진경제라든가 이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제산제 이런 걸 섭취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다들 알죠? 코피가 나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잖아요. 근데 피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긴 한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코피가 만약에 목 뒤로 넘어간다. 심하면은 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야 되고요. 솜 등을 코 안에 넣어서 지혈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산이나 계곡, 바다, 뭐 기타 유원지 등을 갔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벌레나 뱀 이런 데 좀 물리는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 경우에 여기 소주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화상 부위에 소주가 닿는다.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과 부종이 심해집니다. 특히 뱀에 물린 상처를 보면은 소주를 만약에 부었다. 그러면 독이 더 빠르게 혈관을 타고 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벌레 물린 곳에 소주를 막 부으면은요. 상처가 덧날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정확한 처치 방법은요. 뱀에 물렸을 때에는 이제 물린 부위를 재빨리 부목으로 고정하고 상처의 위쪽을 이 허리띠 등으로 너무 세게 말고요. 좀 느슨하게 묶어서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상의 경우에는 이제 화상 부위를 생리식염수 아니면 수돗물로 식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많이 고생했는데 이 벌레 물린 곳에 침 바르는 행동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벌레에 물리면은 1차적으로 이제 곤충의 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침을 바른다. 그럼 항균 작용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이제 알칼리성이잖아요, 침이. 이게 벌레의 산성을 중화시켜서 자극을 줄여주고 가려운 느낌이 이제 덜 드는 그 정도 효과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침 속에 세균이 있다. 그럼 상처가 덧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뭐 지방에 따라서는 된장을 바른 곳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의 2차 감염을 늘릴 수 있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우생학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매우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 MBTI, 그 혈액형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다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또 하면 사족일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뭐 GMO라던가 뭐 해독 주스라던가 뭐 목초액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양자역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너무나 어렵죠?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명제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그런 학문이에요. 그야말로 어렵기가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양자역학에 대한 뭐 이론이라던가 그런 걸 말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진정한 양자역학의 그런 학문적 내용에는 뭐 정말 아주 먼지 같은 예,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이론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이제 양자역학이 어떠한 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가, 뭐 이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보면은요, 예전에 이제 원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러더포드, 소디, 그리고 마리 퀴리 이런 사람들이죠. 이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원자가 더 이상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략 한 1900년부터인데 이제 원자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예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 원자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모형을 활용했는데 알려진 원자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성질이 밝혀지면은 그 성질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직후에 1909년 그의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의 학생이었던 사람이 이제 어니스트 마스든 그리고 한스 가이거인데요. 실제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이거 마스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러더퍼드의 지도 아래에서 이 알파선 이걸 좀 얇은 금박에 입사시켜서 금박에 의해 어떻게 휘어지는지 이걸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금박을 통과한 알파선이 이제 황화 아연을 바른 이 형광판에 도달하면 불꽃을 만들어내는데 이 불꽃의 위치와 개수를 세워서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금박을 통과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의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실험이긴 한데 이걸 뭐 설명하려 보면은 이것만으로 막 방송분 몇 개가 필요하니까 좀 생략하고요. 이 실험 결과가 왜 중요한가? 러더퍼드가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얇은 종이를 향해서 포탄을 발사했는데 이 포탄이 종이에 의해서 튀어나온 것과 같은 그런 결과다. 러더퍼드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그 이듬해 발표를 했는데 이 원자 모양을 보면은 이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작은 원자핵이 이 원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가벼운 전자들이 이걸 돌고 있습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 핵인데 이 지름이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란 거죠. 원자를 어떤 뭐 거대한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면은 이 원자 핵은 그 중앙에 매달려 있는 공 하나다. 그리고 넓은 축구장, 야구장에는 그냥 먼지 같은 이 전자들이 몇 개 떠다닐 뿐이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기존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형이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러한 성과는 당연히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어려웠어요.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이 내용을 찾아봤는데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의외로 원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흑체 복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흑체 복사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물체가 이제 방출하는 복사선의 파장, 세기, 이게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보면은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주로 내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파장이 긴 이 전자기파를 냅니다. 그래서 물체가 내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세기가 특정 파장에서 최대가 되고 아니면 그보다 파장이 좀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약해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흑체 복사보다도 더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데 바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막스 플랑크입니다. 지금도 막스 플랑크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있을 정도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여러 이론적 내용이 있는데 뭐 다 생략하고요. 양자와 가설을 통해서 이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했다. 뭐 요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광전 효과.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되는데요. 물질을 보면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과 같은 전자기파를 비춘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요. 바로 이게 광전 효과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이 독일의 필리프 레나르트. 레나르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전자의 에너지가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이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기존의 전자기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전자기학 이론으로 보면은 이 광전자의 에너지가 빛의 진동수가 아니라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바로 세계적인 대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죠. 20세기 이후의 과학은 대부분 이 아인슈타인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간단히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플랑크 양자설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한 이 논문을 발표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비롯한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양자화 가설인데 이걸 이용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덴마크의 닐스 보어. 이 닐스 보어가 이전에 그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제안했던 이 양자화 가설을 원자핵 주위를 도는 이 전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보어는 이 원자가 안정한 상태에 있고 특정한 파장의 이 선 스펙트럼을 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를 가정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자핵을 돌 수 있다. 그리고 이 궤도에서 원자핵을 도는 동안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바로 이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건너뛸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 내용입니다. 말이 어두운데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예전에 물리학 그리고 역학을 보면은 뉴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 물리학이라든가 뭐 관련된 뭐 화학, 천문학 다 이 뉴턴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이 거의 기본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거의 이 정도로 이제 좀 믿어왔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해결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틀렸다.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도출해낸 거죠. 쉽게 보면은 기존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대부분이 이제 전자기학 이론에 좀 매여 있었는데 보어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어의 원자 모형, 이 수소가 내는 선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전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새로운 이론으로 해결하는 그 이제 전환점을 제공했다. 여기에 이 닐스 보어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양자의 조건을 제안한 조머펠트 같은 사람이 또 참가했고요. 이후에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이 드브로이의 물질 개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이전의 과학 역량이 총집결해서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양자 역학은 완성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레딩거의 뭐 역설, 슈레딩거의 방정식. 뭐 고양이가 상자에 들어있는데 뭐 열기 전에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는 이 내용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걸 제안한 사람은 뭐 당연히 슈레딩거겠죠? 예. 취리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에르빈 슈레딩거. 파동이 전자의 실체이고 입자의 성질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파동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입자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이게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 이걸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한 거죠. 뭐 짧게 보면은 전자가 한 점에 이제 질량이 모여 있는 입자가 아니라 질량이 파동처럼 공간에 퍼져 있는 밀도 파동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이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이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뭐 운동량 이런 물리량들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이제 물리량들이 예전에 원자 모형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뭐 이런 내용인데 또 설명을 하다 보니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좀 방대한 좀 퀀텀 점프식의 좀 발견이 되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납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제 보어가 소장으로 있던 코펜하겐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 여기도 엄청나죠. 이 하이젠베르크가 전자를 이제 파속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 파속이라고 하면은 파장이 다른 여러 파동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장이 다른 여러 개를 합쳤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할 수 없는 즉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입자가 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걸 좀 나타냈습니다. 좀 쉽게 보면은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고 동시에 이 물리량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물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 법칙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물리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시간 간격까지 짧으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좀 변환, 좀 한마디로 요동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이제 더 큰 것으로 발현이 되면은 블랙홀 또는 뭐 빅뱅 초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양자역학의 좀 발견 그리고 발전, 발전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자연과학, 우주의 신비에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자꾸 보면은 재미도 없고 이해한 듯하지만 못하는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보는 게 더 편한데요. 보통 이제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보면은 이제 산소나 염소, 불소 이런 공통점이 단일 원자 상태가 아닌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 이게 이원자 분자죠. 뭐 그 이상도 있고 이렇게 이웃한 원자의 전자를 공유하는 것을 이제 공유 결합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를 보면은 이제 각각의 위치량과 운동량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공유 결합이 일어나면은 양자 중첩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이 특정 영역에서 존재 확률이 높은 상태를 지니게 된다는 건데 이제 뭐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유 결합이 중요하다 정도만 보면 될 건데요. 이 공유 결합의 예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이제 도체와 부도체로 나누고요. 그 중간에 성질을 갖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 물질마다 이제 에너지에 이제 갭이 있습니다. 이게 크면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작으면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갭이 작을수록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도체는 밴드가 두 개 붙어 있어서 전자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도체는 이제 에너지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좀 강력한 에너지가 가해져야 이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좀 적절한 수준을 이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을 이제 조절해서 외부 전압을 줘서 손쉽게 전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밴드 갭이 작아서 이 점프하는 전자가 이제 여러 개의 원자에서 이제 공유된 상태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중첩 상태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양자역학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 요소인 트랜지스터, 광촉매, 태양전지 이게 바로 반도체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레이저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레이저는 이제 학명으로 풀어보면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에요. 정확히는 유도 방출로 증폭된 빛 또는 그러한 빛을 내는 장치를 뜻합니다. 이 원자 내에 전자가 안정된 바닥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외부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좀 이걸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하게.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면서 빛을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 레이저가 작동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막스 플랑크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덕분에 전자 궤도의 불연속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에너지가 낮은 이 바닥 상태의 전자는 외부의 이 광 에너지를 받으면 이 상위 궤도, 그러니까 좀 들썩들썩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이거를 양자 점프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 본래의 안정된 전자 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빛을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기술적으로 동일한 파장대의 빛을 계속 방출하게 만들어서 이걸 증폭시켜주면 이게 바로 레이저가 되는 겁니다. 이 원자에서 방출된 빛을 두 개의 거울 사이를 수없이 왕복시키면 이 빛이 증폭되고 파장이 균일해지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아는 레이저가 이제 발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TV만 봐도 예전에는 좀 앞뒤로 볼록한 브라운관을 썼잖아요. 그리고 LCD를 썼다가 이제 이 기술이 이 QD, 이 퀀텀 닷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퀀텀 닷이 이제 양자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퀀텀 닷이 아주 작은 수 나노미터 이 크기의 반도체성 입자를 말하고 있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발광의 원리는 이제 양자 가둠 효과라고 하는데 이 퀀텀 닷이 반도체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에너지 밴드의 갭을 지니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밴드 갭 사이에서 전자가 점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빛의 세기와 파장이 계속 달라지겠죠. 즉 색이 계속 다르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뭐 정확히는 QD 입자가 작으면 이제 청색 계열을 발광하고 뭐 기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질의 크기 변화로 발광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내 에너지 상태가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은 퀀텀 닷의 크기를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GB 광원, 그러니까 레드, 그린, 이 블루 이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섞으면은 이제 총천연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우리가 또 물건만 보니까요. 미래 기술도 하나 보겠습니다. 흔히 보면은 이제 원격 이동, 그러니까 텔레포트라고 하죠. 스타트랙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한 지점으로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순식간에 이제 텔레포트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으로는 가능하다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 아직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지만 이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양자의 원격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양자의 원격 이동이 가능하려면 바로 이 얽힘이라는 이 물리 현상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시켜야 되죠. 양자의 원격 이동,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양자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상으로 보면은 이제 물질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요. 이는 당연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내용인데 예전 고전 물리학을 보면은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물질은 이제 매질과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와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기본 입자 그리고 양자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질과 에너지는 중간 지점을 거쳐야 이동이 가능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한 입자의 양자 상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상관없이 또 연결 지점 없이 다른 입자에 전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했는데 1993년에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은 이제 양자 전산의 시대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각각의 계산 방법이나 계산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슈퍼컴퓨터 수백 수천 대가 할 내용을 양자 컴퓨터 뭐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지만 이 한 대가 아주 간단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 암호화 소수키로 만들어진 이 현대의 이 각종 신용 이 시크릿 체계, 그러니까 보안이 다 뚫린다는 겁니다. 뭐 창이 만들어지면 방패가 만들어질 테니까 뭐 그 디펜스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얽힘이 일어나면 이제 아주 쉽게 뭐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건데 두 입자가 얽혀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역시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근데 이 얽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얽힘 현상이 어떤 텔레파시 같은 방법으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작용, 이게 안 된다는 거고 1935년에 그의 친구인 뭐 로즌, 포돌스키 이런 다른 박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이 광자에 순간적으로 다른 광자의 정보가 전달된다는 이런 내용. 이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즌 역설인데요. 이걸 앞머리 글자를 따서
EPR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상태의 원격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텔레포트는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실험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뭐 축소되거나 흐지부진하게 된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 정도 지나서요, 이 믿기 어려운 원거리 작용의 이 실험 결과가 좀 뒤집힙니다. 1965년에 존 스튜어트 벨, 이 사람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이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의 원격 이동 개념,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H 그리고 베넷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준 이 법칙에 의해서 모르는 양자 상태의 원격 이동이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미리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 연결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측정의 이 고전 값을 상대에게 보내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EPR 입자의 상태를 모르는 이 양자 상태의 복제품으로 이 물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보내지만 이 복제품에 의해 기존 원 제품은 파괴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보면은 한마디로 얽힘 현상을 이용하면은 양자 원격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베넷의 이 가설이 몇 년 뒤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이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차일링거 연구팀, 그리고 이탈리아 팀인 이 프란시스, 이 팀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특히 차일링거 연구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광자를 측정한 뒤에 케이블을 통해서 1m 떨어진 곳에 전송을 해서 원래와 똑같은 상태의 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전달해서 똑같은 빛을 만들어낸 거니까 이제 어떤 뭐 사람과 같은 이런 생명체를 보내는 거는 뭐 언감생심이지만요, 아주 기본의 원시적인 프로토타입은 만들어냈다, 실험을 했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더 발전된 게 이 스타트렉 거기 엔터프라이즈호의 뭐 선원들처럼 인간이나 물체가 원격 이동하는 것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하지만 지금 못하는 이 상황하고요, 영원히 불가능한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개념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다. 여기에 양자역학의 쾌거 중에 하나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최대한도로 알려지고 발전되고 검증되고 논증이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활 자체가 비약적으로 변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가장 전제 조건,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이 양자 컴퓨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발전돼야 되는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양자 컴퓨팅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뭐 여러 들리는 내용을 보면은 벌써 뭐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분야는 있어요. 바로 이 보안 부분인데, 이게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이 알고리즘 값을 이용하는 게 컴퓨터의 기본이에요. 이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뭐 훨씬 빠르다는 거는 뭐 피터 쇼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이 소인수 분해가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RSA 암호화, 뭐 현재죠, 이걸 무력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이 발표되니까 각국 정부에 이제 큰 관심을 받았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 몇십 년 양자 컴퓨팅 연구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 뭐 구글이나 뭐 MS 각국 정부 초기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뭐 만들어지고 있다, 또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미 전 세계에 어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국,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각국의 이 선진국들이 아직도 이 칼, 화살, 창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갖게 됐어요. 양자 컴퓨터는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두겠어요? 바로 쏴버리지? 아니면 그걸 갖고 쏘진 않더라도 위협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양자 오류 정정, 이 문제가 큰데요. 이게 양자 상태가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빠르게 사라져요. 이게 결 어긋남 현상인데 이걸 보정하는 보정값을 계속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 전에는 이 과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은 엄청나니까 이러한 정도의 오류는 금방 수정해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 물리학 교수의 지인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창기 이제 트랜지스터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폰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크기도 크기지만 성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 어떠한 단계적 발전이 없이 바로 양자 컴퓨팅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 수많은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양자 컴퓨팅을 생각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해결책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하고 있는 위상 양자 컴퓨팅. 이게 큐비트를 사용해서 양자의 이 오류 정정 과정을 아예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자체를 제작하는 것도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더 어렵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양자 오류 정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위상 양자 컴퓨팅을 만드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둘을 섞어서 적당한 제3의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게 틀렸고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의문점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어떠한 좀 극강의 해결책을 발휘해서 양자 컴퓨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이 양자 컴퓨팅이 과연 오늘날 현대의 슈퍼컴퓨터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슈퍼컴퓨터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연결해서 초연결로 해놓은 이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여러 이제 실험과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이 자원 리소스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이 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과학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무시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성과를 낸 게 없으니까요. 가시적으로 만약에 의학에 매진해서 의사가 됐다. 그럼 수천 수만 명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공학에 진출을 했다. 그럼 어떤 신약이 적어도 몇십 개는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이 양자 역학, 양자 컴퓨팅에 자원을 쏟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뭐 AI, 뭐 소프트웨어 학회를 보면은 해마다 엄청난 수의 논문과 저 실험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상업적 가치는 거의 없는 아주 전문적이면서 폭이 좁은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뉴턴의 말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진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보는 이게 과학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 아니면은 뭐 경제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뭐 알고리즘 트레이닝이라든가 리스크 평가, 재정 거래, 해칭, 뭐 자산 거래, 리스크 프로파일링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킨다는 건데 이게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한 차원이 다른 값을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연구 결과가 현재 없는데도 전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여기에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양자의 얽힘이나 중첩, 우리가 과연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내용들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테크니컬을 아주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여기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어떤 결과치가 쌓이면은 이 확률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때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다 됐을 때 인계점 폭발로 일어난다는 게 뭐 정설이긴 하지만 사실 예전에 비행기를 보면은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오늘날의 제트 여객기로 발전할 때까지 최소 6,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인적, 노력 이런 게 들어가도 현재 그 발전 단계가 너무 미미한 이 양자역학의 성과물들. 과연 그 위치는 어디까지 왔을 것인가? 이 양자역학이 중요한 것을 뭐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 가장 기초 단계인 양자 컴퓨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성과를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양자역학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 궤도의 과학 허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이 이제 바다, 정확히는 심해 부분의 과학이고요. 두 번째가 유사과학,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자역학을 봤잖아요. 이 책에는 제가 방송으로 만든 내용 말고도 알코올의 과학, 그리고 죽음의 과학, 연애와 자유의지, 다이어트, 그리고 길들이기, 외계인의 과학과 지구 멸망의 과학, 뭐 중력과 암호화폐, 음식,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주제를 다루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과학적인 이 상상, 이 사고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천체의 궤적부터 보이지 않는 입자의 경로까지 과학의 거의 모든 궤도를 그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자신의 닉네임을 궤도로 정한 듯합니다. 궤도의 과학 허세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